Hello, this is Clark County 911. Can anyone hear me? 오전 9시 11분 조지아주 에선스에 있는 911 응급 구조센터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조 요청도 비명소리도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일련의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숨 가쁘게 몰아치는 숨소리, 발을 땅에 쿵쾅거리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동안 그 전화는 오싹한 느낌과 불길한 예감만을 남겼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대학생들이 조깅하는 명소인 오코니 포레스트 공원의 작은 구석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 높이 떠 있었고 산들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인적 없는 길을 따라 수백 야드만 더 가면 끔찍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2세 레이큰 호프 라일리입니다. 그녀는 오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교실의 따스한 빛이라고 부릅니다. 차분하고 근면하며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처에서 학교 근처 주택가에 임시 거주 중인 26세 남성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평소와 다른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전에도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체포된 적이 있고 법적 서류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요한 목요일 아침, 익숙한 길, 우등생, 그리고 의문의 전화 한 통, 평화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전국을 뒤흔든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2024년 2월 22일 아침, 레이컨 라일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음을 조깅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8시 55분, 그녀는 어머니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조깅하러 갑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정한 인사였지만 이것이 마지막 문자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3분, 그녀는 재빨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오전 9시 5분경, 오코니 포레스트 공원 산책로 입구의 보안 카메라에 레이컨이 헤드폰을 끼고 건강해 보이며 깔끔한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6세의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라는 남자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캠퍼스 근처 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살인사건 전날 밤, 이바라는 여자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창문으로 엿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이는 흔히 엿보기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비극이 발생했을 당시 아무도 없었지만 디지털 증거는 사건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오전 9시 11분 정각, 라켄의 가민 스마트워치 데이터는 그녀의 심박수가 갑자기 치솟았다가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이폰의 긴급 모드, 즉 SOS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911에 신고하고 비상연락처로 좌표를 전송합니다. 통화는 몇 초밖에 이어지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와 몸싸움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국은 당시 이바라가 개간지를 가로질러 달리던 라켄의 뒤에서 접근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라켄은 이바라를 길에서 밀어 약 20m 떨어진 덤불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팔과 손목에 긁힌 자국이 남아있어 라켄이 저항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해자는 큰 돌멩이로 그녀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의 두개골이 심하게 골절되었고 질식사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몸싸움 중 재갈이 물린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성희롱으로 보였지만 공격은 순식간에 잔혹한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라켄이 공격을 받은 거리는 이른 아침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반의 학생들이 그날 그 지역에서 이상하게 생긴 남자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GPS 데이터, CCTV, 현장 흔적, 그리고 피해자의 스마트 기기는 그 운명적인 아침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침묵의 목격자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고 파편만 남았을 뿐이었고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정오 무렵 조지아 대학교 기숙사에서 레이컨 라일리의 룸메이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컨은 시간을 잘 지키고 일정도 빡빡했습니다. 아침 조깅은 항상 오래 걸리지 않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연락 이후 3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레이컨의 휴대폰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친구는 내 휴대폰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 레이컨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좌표는 나타났지만 이상하게도 아이폰은 오코니 숲 한가운데 한 지점에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달리던 길이 아니라 숲 가장자리 근처 약간 안쪽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친구는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에선스 클라크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신속 대응팀이 GPS 위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나무숲과 낙엽 사이로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솔길로 약 20m쯤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레이컨의 시신은 마치 누군가 고의로 숨긴 듯 트민 듯 나뭇가지와 썩어가는 나무잎으로 반쯤 뒤덮인 채 덤불 속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어폰은 여전히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이 들고 부어 있었는데 특히 이마와 관자놀이 주변이 그랬습니다. 왼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흙과 마른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수색대원 한 명은 나중에 그 현장을 잊을 수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현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범죄 현장을 설치한 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의학과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했습니다. 룸메이트의 긴급 신고는 직접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중요한 흔적과 증거가 날씨와 동물들에 의해 파괴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신 발견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호한 실종 사건이 심각한 범죄 수사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으스스한 정적 속에서 질문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컨 라일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오콘이 숲 지역에서 시신을 확인한 직후 법의학팀과 수사관들은 현장 보호를 위한 경계를 신속하게 설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조깅 코스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컨의 시신은 길에서 약 20m 떨어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나무잎과 마른 나뭇가지로 급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현장은 급박함과 목적의식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주요 산책로에서 시신 깊숙이 여러 개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두꺼운 나무잎 층으로 인해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근처 덤불에서 직원들은 마른 혈흔이 묻은 큰 돌멩이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살인 무기였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이 아닌 천장갑과 여러 조각의 천조각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장 지문 검사 결과 끌리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폭행과 사망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더욱 좁혀줍니다. 부검은 같은 날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라켄은 심각한 두부 외상과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총 4건의 치명적인 두부 손상이 있었는데 모두 단단한 물체의 강한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망 시간은 오전 9시 28분경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생체 신호를 잃은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라켄의 손톱에서 이물질 피부 조직과 세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했음을 시사합니다. 법의학자들은 손톱에서 완전한 DNA 샘플을 채취하여 중요한 수사 경로를 열었습니다. 또한 손목과 팔에는 몸싸움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긁힌 상처와 찰 과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칼이나 총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살해 무기는 돌멩이와 같이 현장에서 가져온 임시 변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라켄의 아이폰이 현장에서 약 7m 떨어진 다른 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인한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자동 SOS 신호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행운으로 낯선 지문이 화면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 뒤를 이어 다른 누군가가 기기를 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이 순전히 우발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미리 미행하고 외딴 곳에 숨어 마지막 행동을 숨기려 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혈흔, 살인 무기, DNA 샘플 등 초기 단서들은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임을 보여주었지만 끈질기게 추적한다면 추적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숲은 더 이상 평화로운 조깅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범죄의 비밀을 드러낸 첫 번째 현장이 된 것입니다. 범죄 현장 조사와 부검이 끝나자마자 수사 단서들이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애썼지만 시신과 주변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퍼즐의 조각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시와 준비의 흔적이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에선스 경찰은 ABI 및 디지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살인사건 발생 지역의 이동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기숙사 정문과 조깅 트랙 주변 교차로의 카메라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촬영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나타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중 한 이미지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건 전날 밤 회색 셔츠와 후드를 입은 한 젊은 남성이 유니버시티 빌리지 지역의 블록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녹화 시간은 2월 21일 오후 11시 48분으로 라켄이 실종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창문을 여러 번 바라보며 멈춰섰고 엿보기라는 표시가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전에 여학생 구역 근처에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남성의 이미지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2022년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26세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였습니다. 그는 캠퍼스 근처 동생이 세를 준 아파트에 무등록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테네 경찰은 이바라의 자택에서 행정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와서 진상조사를 받도록 요청받았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수색 과정에서 회색 재킷과 천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는 비워지지 않은 쓰레기 봉지를 발견했는데 두 봉지 모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혈액 샘플은 즉시 검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같은 날 예비 검사 결과 이 혈액이 라켄 라일리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를 정식 체포하여 첫 번째 혐의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바라는 처음에는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치모코니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저 산책을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이바라는 레이큰 라일리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며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신문에서 카메라 영상과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되자 그의 증언은 모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고 때로는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폐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심리 전략을 사용하여 레이큰의 아이폰 화면에 남은 희미한 지문으로 분명히 확인된 사람이 이바라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지문은 디지털 분석을 통해 얻은 증거입니다. 이바라의 손에 있는 작은 상처는 몸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DNA 검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손톱 밑에서 채취한 샘플과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바라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라켄에 감인 스마트워치에서 데이터를 회수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기는 그의 움직임, 심박수, 그리고 갑자기 작동이 멈춘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오전 9시 28분은 보안 카메라에 이바라가 캠퍼스를 떠나 숲 근처 인적 없는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녹화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팀은 라켄의 아이폰, 블루투스 신호가 방영 2m 이내에서 이바라의 휴대폰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이바라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통에 대한 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왼쪽 장갑, 속바지,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레이컨 라일리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96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 끝에 사건 파일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손톱 DNA와 이바라의 옷에 묻은 혈흔이 일치했습니다. 이바라의 지문이 레이컨의 휴대전화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살인 전후 용의자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녹화했습니다. 감인과 블루투스 데이터는 두 기기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를 악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신체 상해를 동반한 납치, 강간 의도를 가진 무기 폭행, 응급 전화 고의 차단, 그리고 몰래 카메라 촬영 등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전체 사건 파일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컨 라일리에 대한 정의는 막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조지아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에서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의 이 재판이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패트릭 A. 해거드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리는 벤치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법정은 처음부터 꽉 차고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는 DNA 증거, 지문,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이전 스토킹에 대한 증언까지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검사가 911 응급 전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였습니다. 그 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숨 막히는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의 어머니인 앨리슨 필립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있던 누구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바라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증거의 완전성과 일관성으로 인해 이 주장은 즉시 기각되었습니다. 11월 20일, 재판 나흘 만인 11월 20일, 해거드 판사는 호세 안토니오 이발에게 1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의 행위는 잔혹하고 고의적이며 문명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각 여론의 촉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더욱 엄격한 이민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레이컨 라일리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레이컨 라일리는 더 이상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래를 가졌던 어린 소녀는 매일 아침하던 평범한 조깅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은 딸을, 친구들은 친구를, 사회는 훌륭한 시민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미래의 간호사를 잃었습니다. 무거운 형량 뒤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관리, 공공안전, 공공장소에서의 개인안전 보장 등 시스템의 허점을 미국 전역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저질렀는가? 뿐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경계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GPS 추적 장치와 스마트워치와 같은 기술이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에게
특히 학교 캠퍼스처럼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도 안전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법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했더라면, 만약 이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가 신속하게 처리되었더라면 라켄은 아직 살아 있었을까요? 밝은 미래는 무관심으로 인해 단축되었을까요? 라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넘어 인간 생명의 연약함을, 정의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닌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책임을 말입니다.